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이어서 바로 이제 연구해주신 분들의 연구들에 대한 질문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인사부터 드리면 저는 세이프넷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작은 연구 사회적 경제 현장 연구 조사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김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 되게 좋을 텐데 오늘은 이제 수도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자분들이 준비해 주신 연구 내용들이나 연구의 숨은 어떤 뒷이야기들, 그리고 연구를 하시게 된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구 발표는 제가 너무 잘 들었고요. 아마 실제 참가 신청하신 분들도 연구 자료들을 미리 보신 분들도 있고, 저희 세이프넷 홈페이지에 작성해준 연구 자료들은 다 올라가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발표 자료 보고서 좀 참가자들에게 받은 질문들 포함해서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공통 질문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사업부터 택시협동조합, 생협, 발달장애협동조합 등 되게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사례들을 조사해 주셔서 이런 주제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이걸 조사를 또 진행하시면서 어떤 좀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 새롭게 발견한 어떤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우님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이 사업이 현장 연구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지 않았으면 아마 시작을 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협에서 일하고 있고 또 생협 중에서도 연합회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단협 단위에서 얘기되는 것보다 좀 연합회 이상에서 생기게 되는 그런 고민들을 다루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저희가 아는 분야에서 좀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님 부탁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두 생협연합회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으로서 이제 매주 주말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연구 결과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그간에 참 생협연합회들이 각자 굉장히 최선을 다해왔구나, 이런 걸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해서는 좀 어렵겠다라는 인식도 좀 역설적으로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동 밀국이 역량을 좀 제안한 부분에서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처해진 좀 상황들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전략을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협동 일국위에서 좀 역량 중에서 우리 각각의 생협연합회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돌아봤던 점들이 좀 새롭게 생각했던 지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새롭게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연구 주제를 잡았을 때 주위에서 혹은 저도 내심 제 마음속에서는 진짜 이 협동조합을 만드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주변에서 되게 많았고 그런 오해도 되게 많이 받고 있으셨는데, 그거를 이 협동조합이 가야 되는 길을 제시해주는 실원칙에 맞춰서 나중에 그 개납적으로 돌아보니까 이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내용은 이렇게 선지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게 앞으로도 필요한데, 한편으로 아직 머뭇거리고 있고 아직 도전하지 못하고 있고 협동조합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려운 케이스들, 시도를 해봤다가 실패한 케이스들, 이 경우들은 사실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장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네, 저는 협동조합파에 관심을 갖게 된 얘기를 하려면 자기 고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협동조합에 관심을 초창기에 두고 책을 좀 읽어야겠다 해서 손에 든 책이 로치데일 협동조합 책이었어요. 혹시 읽은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두껍거든요. 그 두꺼운 책에 제가 한 20 몇 페이지에서 꽉 막혔는데, 그게 뭐냐면 밑에 각주에 조그맣게 달려 있었는데 그게 로치데일 협동조합 초기에 설탕값을 얼마로 하는지를 두고 밤새 토론했다라는 그 각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꽉 막혀서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안에서 이렇게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리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이렇게 가치가 충돌하고 경합하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저는 이어졌고, 그래서 협동조합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하고서 느낀 하나의 확신은, 협동조합파는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게 가치가 경합하고 충돌하는 과정이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를 연구했고, 그리고 직접 활동한 당사자고요.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과정을 밟아왔는데, 그 사이에 뭐 협동을 통한 감동도 있었지만, 또 협동의 실패를 통한 사업의 실패도 경험을 했고, 또 다시 그 과정을 극복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잘했으니까 결실을 맺자 이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왔던 과정이 정말 저는 너무나 힘들기도 했지만 굉장한 또 어떤 성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마주했었어요. 근데 마침 현장 연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그래, 내가 겪었던 내 현장을 한번 내가 직접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이 현장 연구의 틀이 있잖아요. 뭐 목적은 무엇이고 연구 방법은 무엇이고, 한번 그 틀에 맞게 저의 활동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협동조합의 원칙, 그런 어떤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되게 100년, 200년 진행해 오면서 축적된 어떤 경험으로 인한 어떤 성장의 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간과되거나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되거나 이랬을 때 결국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되게 느꼈고, 저의 현장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앞으로 또 힘들 텐데 그 과정을 겪고 이겨내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저에게는 과정이 되어줬어요. 네. 네, 저는 이전부터 이제 유럽 협동조합의 발달사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이제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제가 유럽의 협동조합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그걸 또 사례를 찾아보고, 또 어떤 분은 미리 한번 연락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저는 이거하고 연구를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례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연구를 해서 제가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위기에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들도 대처하는 데 대처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저는 아까도 이제 첫째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치데일 이야기도 했고, 몬드라곤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런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도록 영속할 수 있을까?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영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또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협동조합들이 유럽에.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걸 저는 연구를 쭉 하면서 생각하는 과정 중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을 한다, 협동조합들이 하는 걸 느꼈고요. 특히나
이번 같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울 때 그 칠원칙 중에서도 6번째 협동조합 간의 협동, 또 협력, 그 다음에 그 칠원칙인 또 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실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역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협동조합이 신뢰를 받고 사랑받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걸 많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이게 맞게 가는 거야?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와 관련한 고민들이 이제 좀 제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주체들은 아마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현안에 매몰되다 보면 실제로 멈춰서 우리의 근본이 뭐지? 존재 이유가 뭐지?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필요를 좀 느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 과정 속에서 아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지역에 이제 많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확인되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필요를 이제 경제적인 방식으로 또 조직하는 게 하나의 사회적 경제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게 뭐 가장 크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말씀 다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현장 연구라는 게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전문 연구자분들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것과 좀 결이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좀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떤 연구의 고민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생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직접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관심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좀 다양한 연구의 수요를 이번에 담아서 하게 됐는데, 그만큼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기존의 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택시협동조합 같이 실제로 항상 성공한 사례의 경험뿐만 아니라 좀 어려웠던 경험들, 실제 위기의 순간들, 이제 부천 시민의원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 전문 연구자 분들이 다루지 못하는 현장에 좀 생생한 이야기들을 연구 사례로 잘 담아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선주님과 구현진님께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아마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은 좀 질문사항이 났던 것처럼 협동조합이 그러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부천 의원, 시민의원의 어떤 어려웠던 경험, 그럼 택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 택시 운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느꼈던 발생의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연구조사하시면서 다른 협동조합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다른 협동조합들이 좀 반면교사하거나 해볼 만한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꼭 택시 협동조합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택시라는 그 특수성이 있지만 제가 연구를 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이 연구 왜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좋은 얘기 하지, 기왕이면 잘 되고 있는 사례 얘기하지 왜 굳이 이렇게 아픈 부분 콕 집어서 거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었고,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조합원이어서 자기를 좀 이렇게 브랜딩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협동조합이 너무 잘 되길 원하는 운동가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협동조합이 잘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만 계속 회자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협동조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석사 논문 썼던 게 그 마을 공동체 정책이었는데 마을 공동체 정책 하면서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갖다 쓰지 말아라. 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뭔가 대안적 흐름, 대안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패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랑비 정도는 그냥 넘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 바람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아픈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치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기와 갈등과 이런 어떻게 보면 충돌하고 경합하는 이런 현장을 날 것 그대로 좀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이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협동조합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협동조합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창출을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정말 존재의 이유인데,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가치를 하나의 사업화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협동조합의 새로운 가치는 어떤 영리가 추구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달라서 이게 실패도 겪을 수 있고 되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그거를 극복하는 힘은 결국은 협동으로 합쳐지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서비스와 내용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 자체가 그 서비스의 주체, 그 생산 주체가 결국 협동조합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간과했던 게, 저희는 이제 소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 아주 소수의 전문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영역에서 저희만 이렇게 가치를 지키고 있으면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의 맡겨놓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스포를 겪으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 사실 뭐 성공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어떤 우리 조직이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라기보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가치들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생존이 유지되고, 그래서 조금씩 지역사회에 깊이 계속 뿌리박는 그 구조를 유지하는 거를 저는 성공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그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 어떤 그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를 그 돌파하는 힘을 협동으로 계속 유지하고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치적인 측면과 이게 의료, 복지,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협동조합이라는 경제조직으로서 성장하는 경영 원리에 대해서는 되게 간과돼 있었고 굉장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현재는 많은 연구도 되어 있고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의 원리들에 접속할 기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초창기에 2012년도 처음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졌을 때 그런 시민조직으로서의 어떤 열망과 가치가 되게 높았던 것으로만 이렇게 많이 크게 중심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계속 말했던 게, 우리가 초기 기획 단계에 되게 좀 느슨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우리 협동조합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원리는 뭔지, 그래서 어떻게 협동할지, 그리고 갈등에 있을 때 갈등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협동으로 다시 일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항상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위기를 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 잠재된, 협동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협동의 실패였다, 저는 약간 제 결론을 좀 내린 게 있고, 지금은 어떤 순간에 와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같이 극복할 그런 주체들의 협동을 이끌어내는 거에 좀 더 많이 방점을 두고,
저도 약간 일 중독이 심해서 일에 치우치다 보면 막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잘 못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경영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원칙에 따른 경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협동의 힘을 모아서 그걸 끌고 갈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협동조합은 가치라고 하는 되게 추상적인 어떤 목적으로 출발하지만 실제 현실 경영이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협동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어서 그러면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김영성님과 이제 노원구 사회적 경영 활동가 지원 연구 모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실은 유례없는 위기가 사실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전 세계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협동의 경험이 축적되기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면 협동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해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응 사례도 조사해 주셨고 노원구에서 새로운 어떤 지역의 모색들을 고민하고 계신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이런 중간 조직들이 구체적으로 협동을 경험해 볼 수 있거나 해볼 수 있는 일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자활기업 뭐 이런 통칭해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또 협동조합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하러 다니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다 제가 받은 피드백은 올해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 특히 매출이 굉장히 줄어서 캐시플로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정부에 나름대로 지원한다지만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받은 피드백은 이런 거였어요. 중간 지원 조직이 그 정부에서 주는 뭐 이런 방침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를 내려서 그냥 하다라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각각의 그 조직들에 안고 있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고 있는 그 조직의 문제점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상향식으로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게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주세요라는 식의 문제 해결 방식 이걸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열악하잖아요. 분들 가진 역량도 그럴 뿐더러 또 자본도 그러고 또 자본 측면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이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딱 중간 지원 조직이 왜 있냐? 그 가치, 조직의 가치? 존재 가치? 이걸 따져보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은 결국은 그 사회적 기업 조직체들의 지원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먼저 찾아가서 각 사회적 기업도 많잖아요. 유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행별로 또 다 어려움이 달라요. 다 가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좀 사전 조사를 미리 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하고 어떤 자원에 연계를 시킨다거나 정부 어떤 여러 가지 정책하고 연결시킨다거나 이런 걸 연결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어려움은 뭐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상황에서 다 같이 어려운데 저희 이번에 이게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 몰라서 근데 이게 뭐 당분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드는 건 말씀하신 대로 중간 지원 조직은 사회적 경제 개별 조직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기반을 만들 건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중심을 둬야 할 텐데 이번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느낀 건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조금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기업들은 일부 기업을 빼고는 사실상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뭐 이런 뭐 전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IT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라던가 뭐 매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의 그 개별 기업들은 상당히 영세하고 예, 소규모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방안이나 그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그 온라인 배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데, 그게 되려면 사실 물류까지 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개별의 한계 기업이 그 물류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는 인력으로나 아니면 공간으로나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공동으로 그러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SNS를 활용해서 뭐 홍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활용도가 그 일반 영리 기업들보다는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희가 교육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거죠. 줌 교육을.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강사분들이 이런 뭐 줌 교육 이런 거에 숙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육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모았을 때 중간 지원 조직에서 지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홍보와 판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노원구 사례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뭐 협업파, 업종별 연합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기를 이제 혼자서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훨씬 더 협동조합 연합회라든가 뭐 좀 더 연대의 방식들을 더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셨던 이 두 분에게도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협동조합에서 이제 위기 때마다 또 이제 같이 나오는 게 협동조합의 어떤 정체성, 의미, 원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또 한번 계속 환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현실에서 이걸 구현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관점의 얘기인데, 두 분은 모두 다 이제 이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체성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파트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협동조합에서 이런 원칙, 정체성을 좀 적용하는데 얼마나 좀 많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좀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많은 여러 7원칙 중에서 또 어떤 원칙들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실원칙은 잘 모르겠고요. 우선 저희가 이번 연구 결과에서 좀 제안했던 그 협동 1국이 모델을 좀 떠올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문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역적으로 사고하면서 이번에 결과물들을 좀 정리해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특히 협동 렌즈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영호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생협의 많은 모델들이 여전히 80년대, 90년대 만들어 놓은 관점과 틀로 좀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2015년 이후에 생협계가 사실 저성장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경영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렌즈, 현재 생협계가 겪고 있는 어떤 협동 1국의 모습들, 그러니까 생협들이 해나가고 있는 협동들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생협계가 가지고 있는 협동의 렌즈들을 어떻게 세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같은 맥락으로 뭐 생협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조합원분들의 어떤 활동의 비전이라던가 생산자 운동의 비전,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전략들을 짜나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대화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생협계가 90년대 이제 특히나 자본의 협동이라던가 특히 아이코 생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합비 제도라던가 새로운 어떤 혁신 모델들을 많이 창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잘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생협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안드렸던 어떤 전환 비용에 대한 설정이라던가 어떤 습관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제 자본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혁신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물류라거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혁신들은 구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정작 자본의 협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생협계가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하면서 이 7원칙 자체도 1995년산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즉 7원칙 자체도 어떤 교리가 아니라 협동조합들이 경험으로부터 도출해온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나침반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혜의 소산이지 이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줄여줄 뿐이지. 근데 그런 환경에서 특히 90년대 초반 중반에 한국 생협들이 경영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썼지만 경영적 위기에서 파산 위기에 처했던 생협들이 지금의 그 아이콤이나 두레와 같은 생협의 연합 조직을 만들었고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이 연합회 차원의 공동사업을 거의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고 그게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는 예상 못했던 위기이고 저희가 예상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되게 헷갈리게 하는 위기인데 이 위기에서 좀 새로운 협동의 렌즈와 시스템을 만들어 갔던 것이 90년대 저희 선구자들이 했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유성님의 연구 보고서에 보면 이제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협동조합 7원칙이라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 발달장애 협동조합을 조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7원칙을 어떤 프레임을 두고서 조사하시게 된 어떤 이유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상 발달장애 협동조합의 7원칙에 맞아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아마 현장에서 이제 발달장애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협동조합 7원칙은 교리나 교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해석하는데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협동조합 7원칙들 중에서 현장에서 조직들이 이런 걸 되게 좀 너무 어렵게 해석하시거나 혹은 이런 거 오히려 더 거꾸로 더 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현배 펀슨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 원칙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협동조합들이 다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같이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나침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동조합이 아니면 이 발달장애인 분야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같이 협력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7원칙이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그 95년산이 아니고 블루프린트부터 해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전략계획도 2030으로 이제 계속 변화 발전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환경이라거나 뭐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틀을 가지고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이라는 그 특이한 그 포커싱을 맞춘 그 그룹들이 어떻게 협동조합답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7개의 케이스 분들도 부모의 활동을 하시거나 부모연대 활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셨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 7개 케이스도 정말 다 다른 차원으로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원칙 이제 자율과 독립 부분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7개의 케이스가 다 이 자율과 독립을 해석하시고 우리가 사업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정말 다 다르셨거든요. 1호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원 사업 0으로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고 어떤 분은 오히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번에 전환까지 하면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좀 생각해야 돼. 왜냐면 장애통합 어린이집 모델을 잘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다 필요가 다르고 생애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다양성을 잘 살리면서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협동을 잘 해서 예를 들면 아까 하나로마트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발달장애인들이 절대 그냥 비장애인 분들이랑 일하시는 분들이랑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일자리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좀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협동조합 실현칙을 이제 원칙적인 해석보다 되게 훨씬 더 능동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많은 사회적 경제 혹은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되게 해주고 싶은 말이지만 사실은 그걸 실제 경험하기 전까지는 협동조합 실현칙이 무엇이지 자율과 독립이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 실현칙을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되게 반가운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협동조합을 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실현칙도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아까 말씀했던 협동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협동조합을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지금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쪽에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협동조합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순서보다는 이렇게 협동조합을 지금 초기 단계에 아직 규모화되지 못한 협동조합들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한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하나 꼭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공적인 협동조합들을 위해서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공적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춰보면 저는 협동조합을 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함의를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저는 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 이전에 어디 강의에서 들었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협동조합에 없는 게 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답을 못했는데 그분이 말씀이 협동조합이 없는 건 협동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협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다 보거든요. 그 협동조합의 가치라든지 우리가 왜 협동조합을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합의가 있었을지 모르되 좀 마이크로한 쪽으로 들어가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처음에 잘 출범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삐걱거리고 조합원의 이탈이 시작이 되고 또 부침을 이제 거치게 되는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을 시작하기 전에 조합원들이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많은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는 게 그는 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협동조합에 대한 합의, 가치에 대한 합의 이런 게 선언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기에 모인 구성원들이 자기 필요를 좀 드러내고 이해관계를 좀 이렇게 같이 열어놓고 모아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 큰 틀에서 이러한 가치에 동의해서 모인 구성원들이
각자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모였는지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계속 공론, 그리고 합의, 논의 과정 이러한 것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도 저는 그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필요가 있었지만 그거는 사업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필요가 뭔지에 관해서 서로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협동조합이 성공한다는 거는 뭐 협동조합 조직 설립을 해서도 아니고 매출 규모가 커져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이해관계를 좀 모아내고, 그리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같이 나누겠죠. 그러한 과정 자체가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모델로서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그 협동조합에서의 협동을 저희 연구 안에서는 전략 실행의 과정이라고 좀 봤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거랑은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모아가거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잃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좀 동시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조합원들이 협동을 하면서 얻는 편익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도 지속 가능하게 협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모아내는 어떤 거버넌스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수기의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협동들을 이루어갔는가를 느끼게끔 하는 것 역시도 동시적으로 굉장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제 전략 실행의 관점에서 협동을 바라보고 그거를 학습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담아내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다 같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협동이라는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냥 실사구시 관점으로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점들을 다 하나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현장 연구 지원 사업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연구 지원 사업이나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와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었던 지점은 뭐냐면, 현장의 연구 조직 역량들이 왜 강화되어야 될까를 실제 연구해 주신 분들, 현장에서 연구해 주신 분들의 입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계시면서도 좀 뭐 시간이라든가 뭐 자원이 부족해서 실제 연구를 못 하시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경험해 보시기도 하셨고 이번에 올 한 하반기 동안 해보셨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현장 연구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여기부터 할까요? 네,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한 10년 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왜 연구 페이퍼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써놨지? 일단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현장의 본질은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퀘스천은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현장에 있는 활동가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연구자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포착할 수 있었던 지점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현장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는 실은 현장 활동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질에 가장 접근해 있는 사람도 현장 활동가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잠깐 들여다본 그 연구자가 그 본질을 꿰뚫기는 정말 더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도 있었고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저는 그 경계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연구와 현장을 이렇게 넘나들기를 하면서 그 현장에는 정말 쓰일 수 있고 읽힐 수 있는 그 페이퍼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담론들을 주요하게 연구 쪽으로 끌어오는 과정들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지원해 주시는 연구 사업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처럼 현장과 연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그러니까 현장의 연구 조직의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실은 현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자료가 없더라 말씀하셨는데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현장 활동가들은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은 아카이빙을 위한, 그리고 내 지금 사업의 지점, 내 위치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뭔가 여유가 같이 좀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사실은 시간이 없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을 이용하거나 새벽에 이렇게 출근 전에 하거나 거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주변에 저도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쓰고 다 썼어요. 막 이러면서 주변에 우리 연합회, 의료협동조합 연합회 식구들한테도 막 보여주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일단은 그 자료잖아요. 저의 활동한 게 자료고 또 조합원들의 자료를 일단은 직접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조합원들은 많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 의료협동조합 제가 겪고 있는 그 현장 활동가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연구할 기회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니까 이제 이 협동조합이 되게 사실 하나의 전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해내는 일인데 이게 되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은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협동조합을 다 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협동조합을 계속 성장하는 주체가 되고 계속 이것을 역사에서 계속 중요한 하나의 그 운동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전문 연구가 아니고 현장 연구자가 현장을 연구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현장 연구자는 이제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 직접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료의 접근 또는 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저는 굉장히 좀 용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전문 연구가에 비해서 연구를 하는 틀이라든지 형식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당사자로서의 연구라는 저는 가치 내지는 의의가 있다 굉장히 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면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문 연구가가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결론에 굉장히 쉽게 도달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현장에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고 어떤 해답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좋아서 이런 거는 우리 아이쿱에서 많이 이렇게 장려를 해서 계속 해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 이런 작은 연구들이 많이 쌓이면 결국은 아까도 여기 아카이빙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 연구가가 무슨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또는 아까 전문 연구가가 해놓은 페이퍼를 가져와서 볼 때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뻔한 말을 하고 있어 또는 야 이거 현장하고 전혀 안 맞는 연구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의 그 연구자들이 그런 거를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어떤 솔루션을 담은 연구를 해놓으면 그런 게 잘 아카이빙이 되면 전문 연구가가 연구하는데 훨씬 쉽고 또 그 전문 연구가의 어떤 질적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연구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뭐 분석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현장 연구자들은 뭐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부자의 관점이죠. 실천 활동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다 보니 문제의식들, 예,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이렇게 상상해보면 어떨까라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그런 게 연구 주제로 좀 더 객관화되고 좀 축적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지역 연구소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그런 연구소의 개념이 아니고,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자료를 축적을 한다거나 우리의 성과를 좀 정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게 지역에서 좀 순환되는 경로를 좀 밟아야 되겠다. 예, 공유되고 순환되고 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결과물들을 이게 좀 외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 그런 게 하나의 뭐 모델링 되고 서로 공유하고 배우고, 좀 요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 연구 단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해 주신 걸 들으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현장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 결과물이라는 걸 딱 맺히지는 않더라도 다들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들, 문제 해결의 과정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겪고 있고, 그게 어떤 이제 그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중요한 과정일 텐데, 이제 현장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생협계에 국한해서 이야기해보면 현장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사실 최근에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경영적인 환경의 변화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이제 두생협연합회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제 각자의 현장 안에서 그거를 고민해보고 싶었던 동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문제를 바라보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연구 결과물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두 가지 단어가 저희에게 주는 의미가 되게 컸고, 그래서 그걸 좀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저희 이제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계속 이렇게 수다 떨면서 이렇게 연구 결과물을 정리했는데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여러 협동조합계에 있는 실무자들 또 종사자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습 관점에서 그 연구가 실제로 이것 자체가 현장 활동가들의 그 역량 강화에 되게 도움이 되는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쿡과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발견했던 재밌는 점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협동조합의 학습을 크게 다룰 게 아니라 두 협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을 비교하는 소박한 데서 시작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주제 제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주제 제목은 다 똑같은데 얘기를 해보니까 내용이 되게 달라요. 같은 주제인데 예를 들면 뭐 협동조합 교육을 하거나 뭐 실생활 교육, 이렇게 주제로 따지면 되게 비슷한데 그걸로부터 실제로 조합원들이 학습하는 것들은 꽤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런 소위 말하는 암묵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캐치하고, 그리고 좀 이거를 자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현장의 역할일 수 있겠구나, 그런 점을 좀 스스로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돌봄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예를 들면 뭐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막 삼천포럼 세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사실 현장 연구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앞으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다른 일들과 병행하시면서 연구까지 같이 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자료는 오늘은 사실 되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제 연구 보고서가 이제 세이프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와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간 과정에 이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 최종적으로 영상들은 다시 재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써 이 사회적 현장연구 지원사업 2020년에 진행됐던 현장연구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